네, 여기도 이슈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예, 건전 재정은 정말 건전한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올해 재정 전략 회의가 열리는데요. 재정 운영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국가 채무 비율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정부 5년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약 14포인트 증가했다며 포퓰리즘적 재정 만능주에서 벗어나 재정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최후 보루라는 신념으로 재정 준칙 법제화, 저성장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2019년까지 40%를 밑돌았던 국가 채무가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49.7%까지 치솟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 판단인데요. 대선 과정 중에서 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 채무 문제를 쟁점화했고 그 연장선이기 때문에 긴축 재정을 전제로 한 이번 건전 재정 기조 변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은 했었고요. 네. 다만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까지 쏟아져 나오는 이 경제 위기 국면에서 급격한 재정 긴축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도 많습니다. 예. 특히 고물가에 따른 영세 소상공업자의 회생이 굉장히 더딘 편이고요. 무엇보다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이 재정을 축소하는 방향이 맞느냐라는 반론인데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재정 지출이 늘기는 했지만 이건 뭐 한국만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코로나 이전이 2019년 기준으로만 본다라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 42.5%인데 우리나라는 33.9%의 그 재정 그 지출 비율을 갖고 있대요. 네. 이거는 35개 회원국 중에 33위로 상당히 곡간문을 걸어 잠근 나라 중 하나거든요. 네. 뭐 나라 살림 관리 잘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고요. 다만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자라고 하는데 졸라맬 허리띠가 없는 이 취약계층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쓸 때 잘 쓰고 잘 빌려서 또 잘 갚는 것이 재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뭐 경제적 건전성과 능력 이런 것들은 뭐 긴축 재정만으로는 증명되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 이러면 없는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예, 걱정입니다. 세수는 또 줄잖아요. 여기저기 또 이렇게 법인세도 깎아주고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제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대출 때문에 휘청이고 있다면 어떻게든지 간에 금융 지원해야 되고 네. 지금 뭐 가스료 전기료 다 올렸잖아요. 네. 에너지 지원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생계 지원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뭐 불을 보듯 뻔한데 긴축 재정으로 가면 그 줄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큰 걱정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예, 검사의 능력주의와 한동훈 장관과의 깊은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법무부가 검찰 정기 인사에서 글로벌 호크 수용시설 관련 군사기밀 유출에 연루돼서 견책 처분을 받은 A 검사를 국가정보원에 파견키로 한 것으로 어제 확인이 됐는데요. 네. 국정원 파견은 검찰 내 공안통 검사가 상당히 선망하는 요직이고요. 그동안 초임 부장급 검사가 국정원 파견을 가기 때문에 사실상 승진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호크 사건은 2020년 A 검사의 동창인 군 법무관 신모 중령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을 하고 싶어서 이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관련한 군사상 기밀을 김앤장 법무법인의 대표와 A 검사에게 건넸고요. 네. A 검사는 자기 친구의 이 기밀 문서를 이력서와 함께 검토를 해준 혐의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중령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그 유죄 판단을 받았고 친구인 A 검사는 작년 9월에 견책 처분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징계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오히려 좌천성 인사이동이 아니라 영전을 한 셈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그 이유를 A 검사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채널 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윗선에 보고했던 인물이어서 보훈 인사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법무부 관계자는 A 검사는 징계 소송에 대해서도 지금 행정 소송 중이고, 그러니까 뭔가 불만이 있다라는 거겠죠. 한 차례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받은 적이 있다라는 해명에다가 이번 파견은 다른 고려 없이 업무 전문성, 능력 그리고 다양한 평가를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유독 이번 정부에서 검찰은 철저하게 능력주의에 기반한 인사를 낸다고는 하는데 공교롭게
이후에 한동훈 장관과의 깊은 인연들이 있는 인물들이 대상이 돼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가 않습니다. 아니 행정소송 진행 중이면 그거 결과 보고 판단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게 급해요? 그러게 근데 말입니다. 이번엔 또 공정에 대한 의지는 없네요. 네, 검찰 인사 나오면 항상 그 인사 이후 과정에 맨 앞순위에 있는 게 공정에 대한 의지던데 네. 이번은 없네요. 네, 혹시 빠뜨린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 가보죠. 예, 아예 없애는 것으로 지킬 필요가 없는 생활유산 소식입니다. 여기도 이슈에서 관심 가지면서 을지로 재개발 소식을 전했잖아요. 예. 그래서 을지 오비베어와 을지 면옥 관련 소식을 드렸는데 을지 면옥이 결국 현재 자리에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존치와 재개발 관련한 오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서울시가 아예 이런 을지 면옥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역사도시 기본계획에 수록한 생활유산 관련 기준을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노포나 이런 생활유산을 문화재처럼 보존해야 한다는 초법적 규정이 원활한 도심 재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인데요. 그래서 기존 생활유산의 건물 외형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보존해야 된다는 규정이 비현실적이니까 아예 빼달라는 거죠. 네. 생활유산이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시설, 기술, 업소, 생활모습, 이야기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음식점뿐만 아니라 오래된 이발소도 이게 해당이 됐었거든요. 뭐 일례로 을지문옥 같은 것은 오래도록 한 자리에서 같은 상호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해서 생활유산의 범주에 들어갔던 건데요. 이 생활문화유산이 4대 문안, 즉 종로와 을지로 세운상가 일대에 가장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구도심이니까요. 그래서 이 법을 손보게 되면 역사성을 지닌 노포들은 보호받을 수 없고 재개발에 밀릴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을지 면옥 등 노포가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해당 건물의 가치가 아니라 음식 조리법이나 고유의 맛을 지키자는 이유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인사동 피막골을 없애서 르 메이에르 빌딩 안으로 들어간 음식점들이 그 이전의 음식점과 맛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멋이 달라졌잖아요. 네.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서울인데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싶은 것이 저 높고 화려한 빌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맛과 사람 그리고 그 공간의 역사성이 다 어우러질 때 그때서야 명소라고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외국인들이 서울 와서 이제 하는 평이 다 그렇다면서요. 첨단과 전통이 공존한다. 네. 그래서 전통이라는 게 조선시대 뭐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문화유산이라는 게 워낙 범위가 넓죠.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 조선옥이나 평내옥 그 일대에 예. 오래된 노포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논리에 속수무책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오래도록 이렇게 서울시에 지냈던 시민들이나 그리고 또 구경 오려고 하는 그 지역의 시민들도 귀한 유산을 잃게 되는 그게 거죠. 서울시가 아니 경제 논리다 그러니까 관광 자원화되면 경제 논리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경제 논리가 너무 단선적인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장은성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